제가 재무제표에 대해서 앞 시간 마지막에 이야기를 했죠. 이 재무제표는 외부 이용자한테,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하는 건데, 그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이 이제 재무제표라는 거예요. 그럼 이 재무제표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첫 번째, 재무상태표를 보면, 이 재무상태표의 중요한 키워드는 일정 시점, 그리고 재무상태, 그리고 자산, 부채, 자본, 이게 이 재무상태표를 표현하는 키워드들이에요. 그럼 이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지금 우리 회사가 얼마만큼 이런 걸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 재무제표인데, 이걸 표현할 때 제가 죄송해요. 잠시만요. 해결 잘했어? 알겠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T 계정을 쓸 거예요, 제가. 근데 이 T 계정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걸 왼쪽, 오른쪽을 이제 반으로 나눠서 표현을 할 건데, 이제 저만이 아니라 우리 회계의 모든 규칙이 왼쪽을 차변이라는 표현을 쓸 거고, 오른쪽을 대변이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왼쪽을 차변이다, 오른쪽을 대변이다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그럼 우리 재산 상태를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이걸 보여줄 건데, 이 보여줄 때에 이 규칙은 회계 기원이라는 걸 보면 베니스 상인 때부터 했대요. 베니스 상인이면 옛날이겠죠. 근데 그분들이 작성을 할 때에 우측인 오른쪽에는 우리가 자금의 유입에 대해서 쓰고, 왼쪽인 차변에는 여기는 자금의 운용에 대해서 기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금의 유입과 자금의 운용을 오른쪽 왼쪽을 나눠서 쓰는데, 우리 법인이라는 우리 법인인격체라고 말하는 법인이 처음 설립을 했을 때 돈이 있을까요? 우리도 없었지만 부모님이 준 걸로 시작을 하죠. 옷도 사입혀 주시고. 그런 것처럼 법인인격체라고 설립했을 때도 외부에서 자금이 유입돼야지 당연히 돈이 있고, 그걸 가지고 법인이 사업을 할 거예요. 그럼 외부에서 자금의 유입이 일어나는데, 그 자금의 유입을 가지고 우리가 상환의 의무가 있다면 이걸 우리는 표현할 때에 부채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글씨가 너무 작네요. 그리고 상환의 의무가 없다면 그걸 자본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 법인이 돈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돈이 갚아야 되는 거면 부채인 거고, 안 갚아도 되는 거면 그냥 내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 내 돈이라는 그 표현이 우리가 자본이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법인의 순수한 자기 돈이겠죠. 자본은 안 갚아도 되는 거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겠죠. 그럼 왼쪽에 자금의 운용은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어떻게 사용을 하든 물건을 팔려고 내가 상품을 가지고 있든, 뭔가를 만들려고 기계를 가지고 있든, 통장에 돈을 가지고 있든, 그걸 우리 법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게 우리 SC라는 표현도 쓰는데, 그게 우리는 자산이라는 거예요. 자산. 그럼 우리는 이 자산이라는 건 우리 법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인데, 이 모든 것 중에서 갚아야 되는 건 부채고, 안 갚아도 되는 건 자본이라는 거예요. 자본.
그럼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제가 그 10억짜리 집을 샀어요. 사면 참 좋겠다. 그런 돈이 없지만. 자, 그럼 10억짜리 집을 샀는데 제가 대출을 8억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 돈은 2억이 되겠죠. 순수한 내 거는 2억이고 8억을 빌려서 10억짜리를 산 거죠. 그럼 10억짜리 집은 나의 자산이 되는 거고 그 중에 내가 갚아야 되는 빚이 8억이 부채가 되는 거고 그럼 내 돈이 자본 2억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원리로 한다 그러면 왼쪽인 차변과 오른쪽인 대변의 합은 항상 일치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내가 은행에 돈을 갚으면 내 돈이 줄어들 거고 빚도 줄어들 거거든. 그죠? 그리고 내가 돈을 벌어서 내 돈이 늘어나는데 벌어서 늘어난 거라서 안 갚아도 되면 내 돈이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뭐라고 하냐면 참 신기한 사람들이 이름을 잘 붙여놨어요.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표현을 해요. 자, 우리나라는 그 일본에서 먼저 정립했던 걸 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원래 유럽의 법을 우리나라가 법이나 회계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을 하면 되는데 그걸 번역하는 것보다 일본 애들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한자로 적어둬요. 그럼 우리나라는 한자를 잘 사용하기 때문에 그 한자를 그냥 변환을 해서 우리가 쓰다 보니까 한국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데 일본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죠. 그러면서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된 거예요. 얘가. 그럼 우리 대차라는 글자를 바로 이 앞 시간 마지막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때 봤던 용어가 대차 대조표라는 게 있었죠. 대차 대조표라는 표현 썼죠. 그 대차 대조표가 BS라는 약어가 밸런스드 시트예요. 균형 맞는 표. 차변 대변이 서로 맞는 건데 걔네들이 대차라고 부르니까 우리 대차 대조표라고 됐던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약어도 별로 어려운 용어들이 아니죠. 그럼 이걸 가지고 또 우리가 공식을 만들어요. 공식을 재무상태표 등식이라고 만들게 되는데 이 재무상태표 등식은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라는 거예요.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이해할 수 있겠죠? 이 앞에 제가 10억짜리 집이 있는데 빚이 8억이고 내 돈이 2억이었어.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근데 이걸로 또 자본 등식이라는 걸 이제 또 누군가가 만들게 되는데 자, 이 자본 등식은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거라는 거예요. 자, 이 재무상태표를 안다면 재무상태표 등식과 자본 등식은 여러분들이 뭐 쉽게 인지를 할 수 있으시겠죠? 어렵나요? 별로 공식이 어렵지 않죠? 자, 여러분이 순수한 여러분의 돈이 얼마인지를 알고 싶으면 일단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의 가치를 먼저 측정하는 거예요. 내 거든 아니든 가지고 있는 걸 다 측정을 해서 거기에서 내 거가 아닌 걸 빼내면 나머지는 다 내 거다라고 계산을 하는 게 자본 등식인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기준이 자본은 우리가 이제 회계 표현에서 뭔가 뺄 걸 다 뺀 걸 앞에 수식으로 순자라는 걸 붙일 거예요. 그럼 순이라는 표현이 이 수식어처럼 붙는데 자산 중에서 내가 갚아야 되는 걸 빼버린 걸 순자산이라는 표현을 섞어 쓸 거예요. 자본을 순자산이라고도 표현할 건데 이 자본인 순자산은 얘는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본은 측정하는 게 아니고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예요. 계속 제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라고 말하는데 느낌은 팍 안 오죠. 우리 IFRS에서 보면 자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것이다. 그리고 각 나라의 상법에 따라라. 근데 그 글자를 가지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걸 여러분을 읽으실 때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너네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상환의 의무가 있는 걸 빼면 나머지는 전부 다 너네 기업 거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럼 자, 지금 이 공식만 가지고 봤을 때는 여러분한테 어렵게 안 다가가는데 나중에 시험에서 이걸 어떻게 질문을 하냐면 저하고 모레부터 자산이라는 걸 표현하는 계정 과목들을 볼 거예요. 또 부채라고 표현하는 계정 과목들을 볼 거고 자본이라고 표현하는 계정 과목을 볼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시험에 다음 중 자본의 금액은 얼마인가라고 나오면 우리는 이걸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알고 있는 자본의 계정 과목이라는 걸 찾아서 더하기를 하는데 그러면 틀린다는 거예요. 자본은 제가 측정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 문제는 뭐냐면 자산을 다 찾고 부채를 다 찾아서 자산에서 부채를 빼란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 내는 그 나쁜 사람들이 자본 계정 과목이라는 것만 더해도 그 값이 나오는 보기를 넣어 둘 거예요. 그럼 시험 볼 때는 기분이 좋아요. 더하기 했는데 딱 그 값이 있으니까 답을 맞춘 것 같다가 나중에 하고 답안지를 보면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라는 걸 보고 라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 자본은 측정하는 게 아니고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다.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외부 이용자한테 이렇게 보여줄 건데 자, 우리가 참고를 좀 할 수 있게 자, 여러분들 교재에 154페이지를 좀 열어서 보시면서 제가 설명하는 걸 들으시면 좀 더 편하실 것 같아요. (154페이지) 교재를 펴시고 그럼 154페이지에 재무상태표라는 이런 그림이 있죠. 자, 이 재무상태표는 제가 일정 시점의 재산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 재무상태표를 보면 재무상태표 아래에 2019년 12월 31일 현재라고 적혀 있네요. 지금 이 시점에 우리 회사의 재산과 그리고 부채를 표현해서 그럼 나머지는 우리 회사의 자본이다라고 보여주는 우리 재무제표가 재무상태표라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2019년도를 우리는 정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지금 이 재무상태표가 정기분 재무상태표라고 표현도 하고 12월 31일을 기말이라고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걸 정기말 재무상태표라고도 해요. 정기말 재무상태표. 자, 그럼 먼저 이걸 외부 이용자한테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자, 이 재무상태표를 표현하기 위해서 자, 우리는 유동성 배열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 유동성 배열의 원칙이라는 말은 뭐냐면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을 하라는 거예요. 자산이라면 현금화가 빠른 걸 먼저 표현하고 부채라면 빨리 갚아야 되는 걸 먼저 표현하라는 게 유동성 배열의 원칙의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유동성 배열의 원칙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첫 번째 기준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유동하고 그리고 비유동의 기준이에요. 첫 번째 분류를 나눌 때에
자산을 유동자산이다 비유동자산이다라고 먼저 구분을 할 거고, 부채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이렇게 구분을 나눌 건데, 이 유동 비유동의 구분 기준이, 자, 첫 번째 보고 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런 표현하니까 또 얘는 또 무슨 생뚱맞은 표현이야. 우리 일상생활에 이런 표현 쓰지도 않죠. 자, 그럼 이걸 제가 예를 들어서 좀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3월 올해 2020년 3월 1일 날 돈을 빌려줘요. 대여를 해요. 자, 돈 빌려주면 그 돈 내 돈인가요? 내 돈이지. 그래 안 갚으면 받아야지. 그죠? 빌려준 돈은 내 돈이에요. 자, 한국 사람은 착해서 자산의 개념이 좀 약해요. 저게 내 돈이야, 내 재산이야 이런 표현 잘 못하시는데, 그때 반대되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부채는 빚인가요? 부채는 빚이죠. 그러면 자산은 내 돈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대여라는 건 빌려준 돈은 내 거예요. 차입 빌려온 거는 갚아야 되는 빚인 거고 내 돈 아닌 거예요. 그럼 내가 3월 1일 날 돈을 빌려주는데, 자, 그럼 이 돈을 빌려준 기간이 1년 6개월인 거예요. 6개월. 자, 이때 우리는 유동이냐 비유동이냐, 이건 내 돈이니까 자산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유동자산으로 표현할 거냐 비유동자산으로 표현할 거냐, 지금 이제 그 부분 기준을 보는 거예요. 외부 용자한테는 그걸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줘야 돼요. 그럼 제가 기준을 이렇게 표현했죠.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그럼 보고기간 종료일이 2020년 12월 31일이죠. 그죠? 이때부터 1년이면 2021년 12월 31일까지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적은 이 기준을 가지고 말하면 지금 이 기간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이 돈에 대한 만기를 볼게요. 자, 그럼 만기를 보면 지금 2020년 3월 1일인데 1년 6개월이면 만기가 2021년 8월 31일이 되겠네요. 1년 6개월이면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만기가 2021년 8월 31일이네. 그럼 만기를 봤더니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일어나죠. 1년 이내에 일어나서 나한테 현금으로 들어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돈은 유동자산으로 표현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우리 일상생활의 1년이 아니고 기준이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이에요. 자, 이걸 왜 이런 기준을 가졌는지를 제가 먼저 사유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3월 1일 날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3월 1일 날 돈 빌려줬다고 외부 이용자들한테 볼 수 있도록 보고를 할까요? 우리 회사가? 우리 장부에는 쓰고 있을지언정 우리는 이런 재무제표 만드는 건 엄청 힘들기 때문에 1년에 딱 한 번, 어쩔 수 없이 기간별 보고의 원칙 때문에 딱 한 번 만들 거예요. 그래서 12월 31일 날 하루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재무상태표 작성을 2020년 12월 31일 날 작성을 하면, 그럼 외부 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는 기간의 시작이 최대한 빨라도 2021년 1월 1일부터가 가능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지금 제가 돈 빌렸다는 사실을
외부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는 건 이날부터라는 거예요. 내가 작성을 해서 보고하는 게 이때 보고할 거니까. 그럼 이 외부 이용자한테는 어떤 정보가 필요하냐면 2020년도에 뭔가 정리를 한 이 정보가 그 다음 차기인 2021년도에 현금화를 할 수 있으면 유동인 거고 현금화를 할 수가 없으면 비유동으로 분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외부 이용자들한테 단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게, 자, 이건 자산부채에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건데, 자, 여러분이 투자를 하려고 재무상태표를 봤어요. 근데 A라는 회사가 유동자산이 1억이 있어요. 그런데 유동부채가 10억이 있는 거예요. 이 둘의 의미는 내가 지금 재무상태표를 열었을 때에 지금 올해 2021년도에 갚아야 되는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이 1억인데 2021년도에 갚아야 되는 돈이 10억이란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은 이 회사에 돈을 투자를 할까요? 그런 생각이 안 들겠죠?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한 것만 가지고도 단적으로 외부 이용자한테 우리가 정보를 제공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외부 이용자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열람하고 있는 이 기간 21년도 기간 동안에 현금화가 되는 걸 유동자산, 그 기간에 갚아야 되는 걸 유동부채로 표현해서 우리 보고서를 써서 전달해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간이 서로 다른 걸 가지고 올해 갚아야 된다 안 갚아야 된다 그걸 따지고 있을 게 아니라 1년 6개월인데 유동이에요 비유동이에요 따질 게 아니고 만기 기준으로 가지고 현금화할 수 있다 없다 이걸 따질 거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이런 표현을 잘 써요. 유동 비유동 구분할 때 얘 내년에 일어나는 일이냐 아니냐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자산인데 내년에 실현이 되면 유동자산이고 내년에 갚아야 되면 유동부채라는 표현을 쓰는 게 그 말이 곧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이라는 이 기간을 제가 내년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년 2021년도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만약에 2020년 3월 1일 날 이걸 비유동으로 표현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럼 표현을 하게 되면 12월 31일 날 다시 그걸 유동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럼 나 혼자 뭐 하는 짓이야? 처음 쓸 때에 유동으로 적어 놓으면 되지. 나 혼자서 3월 1일 날 비유동으로 적어뒀다가 12월 31일 날 우리 자산 부채들을 다시 상태를 확인해서 유동 비유동을 구분할 건데 나 혼자서 얘 내년에 갚아야 되네 다시 유동 바꾸는 건 혼자 바보짓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첫 시작부터 얘 분류를 이제 얘는 지금 이 예제 같은 경우는 유동으로 잡아서 정리를 할 거라는 거예요. 자, 이 기준이 첫 번째 기준이고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이라는 기준이 있고, 자, 두 번째 기준이 정상 영업 주기라는 기준이 있어요. 정상 영업 주기. 자, 이 정상 영업 주기라는 걸 잡아서 이 정상 영업 주기 이내에 일어난다면 또 유동으로 볼 거고, 정상 영업 주기를 넘어간다면 비유동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자, 제조업의 정상 영업 주기는 원재료 같은 걸 구입을 하고 이걸로 뭔가를 만들고 그리고 그 만든 물건을 판매를 하고 그리고 다시 대금을 회수를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는 다시 이 대금 회수하게 되면 이 돈을 가지고 다시 원재료를 구입하고 이렇게 도는 사이클이 정상 영업 주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정상 영업 주기를 이 기간으로 하는데 업종마다 이 기간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어떤 업종은 자, 구입부터 1년을 따져 보니까 이 기간까지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럼 이 회사는 이 기간 동안 돈 받은 건 하나도 없이 물건 구입한 정보만 있겠죠. 그럼 그 다음 연도에는 대금 회수하고 구입이 연결이 되겠지만 또 그 다음 번에는 올해는 구입을 한 번도 안 하고 돈도 한 번도 못 받는 해도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무제표가 이상하게 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은 정확하게 1년부터 언제까지 인정하겠다라는 그런 개념은 없지만 이 판매를 실현을 하고 나서 대금을 회수하는 기간까지는 정상 영업 주기로 봐서 얘는 우리는 1년을 좀 초과한다 하더라도 유동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동 비유동의 기준이 지금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그리고 정상 영업 주기라는 기준을 가지고 그 이내에 일어나면 전부 다 유동, 그 이후에 일어나면 비유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실기하고 관련이 직접적으로 있는 건 여기 1번 얘가 아주 관련이 있고 실기하고 이 정상 영업 주기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론에서만 질문 왔댔을 거고 근데 첫 번째 기준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은 뭐 이론에서도 써먹고 실기에서도 써먹으니까 여러분은 이 기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자, 이게 우리 첫 번째 유동 비유동을 나눠요. 그럼 자 이걸 가지고 외부 이용자한테 우리가 제가 좀 앞에 써먹었던 거 쓸게요.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있으면 자, 이 자산을 가지고 먼저 유동 자산 그리고 비유동 자산으로 먼저 이 분류를 둘을 먼저 나눌 거란 이야기예요. 이 둘을 이게 첫 번째 구분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부채도 우리가 내년에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갚아야 되는 거나 정상 영업 주기 이내에 일어나는 것들은 유동 부채 얘는 또 비유동 부채로 둘로 구분을 먼저 나눌 거예요. 자, 이렇게 나누고 나서 그 다음 지금 우리 자산을 가지고 보면 제가 이 자산은 자금의 운용이라고 했는데 현금화 언제 된다 이거 정보만 가지고 자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는 인지할 수가 없죠. 그래서 더 디테일하게 분류를 나눌 거예요. 그럼 유동자산에서는 당좌자산이다 그리고 우리 재고자산이다라고 나누게 될 거고 분류를 해서 표현해 줄 거고 비유동자산은 또 우리 투자자산이다 유형자산이다 무형자산이다 기타 비유동 자산이다. 쓰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둘을 나누고 분류를 또 나눠서 표현해 줄 거예요. 외부 이용자들에게. 자, 그럼 제가 우리 유동성 배열의 원칙이다라고 했죠. 이 위쪽이 현금화가 빠른 거예요. 예를 들면 유동자산에서 재고자산, 당좌자산이 있는데 재고자산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더 편해요. 우리 일상생활에 회사에서 우리 재고 얼마치 있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럼 우리 재고라는 표현이 정의는 안 내려봤지만 어떤 건지 느낌이 있으시죠? 그럼 이 재고자산이라는 건 생산이나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에요. 그럼 생산이나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건데 그럼 이 당좌자산이라는 건 뭐냐면 유동자산 중에서 생산이나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걸 제외한 나머지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 현금화 되거나 정상 영업 주기 내에 일어나는 건 전부 다 당좌자산이에요. 우리 회사가 딴짓거리를 해서 돈을 빌려줬든 어떤 짓을 했든 통장에 돈이 들어가 있든 금고에 현금으로 가지고 있든 적금을 넣었든 어떤 행동을 했던 간에 우리는 생산이나 판매 목적 제외한 나머지는 위의 기준 유동자산의 기준에 들어가는 건 전부 다 당좌자산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많은 당좌자산의 종류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비유동자산은 내년에 일어나진 않을 거죠. 근데 여기에서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이런 표현 봤을 때 이 투자자산은
우리 회사가 영업활동하고 관련이 없이 쓸데없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 학원 같은 경우에 지금 학원 우리도 법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우리 학원에 책상, 컴퓨터, 에어컨, 뭐 프로젝트 이런 것들은 우리 학원을 운영하는데 영업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런 거는 유형자산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학원이 주식을 가지고 있든지 부동산을 가지고 땅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죠. 물론 땅은 쓸데없는 짓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학원 건물 지으려고 가지고 있으면 유형자산이 될 수는 있어요. 영업활동에 쓰려고 하는 거니까. 하지만 그런 목적이 아니라면 그런 나머지들을 전부 다 투자자산으로 분류를 해요. 그럼 얘네들은 언제 현금화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유동자산에는 못 두지만 우리가 현금이 필요하다면 가장 먼저 처분해야 되는 게 투자자산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산이 유동성 배열 원칙 순서에서 제일 위쪽에 올라와 있는 거고, 유형자산, 무형자산은 둘 다 영업활동에 쓰는 건데 이 글자 그대로 형체 유무를 가지고 유형자산, 무형자산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형체가 있는 게 당연히 형체 없는 것보다 현금화하는 게 더 빠르겠죠. 그래서 먼저 위쪽에 배열이 되어 있는 거고, 기타 비유동자산은 우리 회사 돈은 맞는데 언제 현금화 될지 모르는 것들이 있죠. 우리 예를 들면 건물 보증금, 그런 거 언제 현금화 될지 모르죠. 저희 뭐 신촌점 같은 경우는 그 신촌시장 웨딩홀이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13년, 14년째 있어요. 그럼 우리 보증금 우리 학원에서 건 거는 우리 돈이지만 언제 현금화 되는지 모르겠죠. 근데 또 많은 분들은 모르지만 우린 차렸다가 금방 또 접는 지점도 있어요. 그건 보증금이 금방 현금화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알 수가 없는 것들을 모아두는 곳이 기타 비유동 자산이라는 분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무조건 이 순서대로 배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재 지금 뒤에 재무상태표 그림을 보시고 계신 분들은 이 순서대로 쭉 배열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외부 이용자한테 우리가 이 돈을 가지고 딴 데 안 쓰고 현금화하려고 돈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팔 물건을 사가지고 보유하고 있는지, 돈을 빌려왔는데 혹은 진짜 딴짓거리 하는지, 아니면 기계장치나 회사 제품 운반용 트럭 같은 걸 산 건지, 어떻게 이 돈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지를 외부 이용자한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 자금의 운용을 보여주려면 최소한 이 정도의 구분을 가지고 봐야 되겠죠. 자, 우리 법인은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인지를 하고 계실 게, 당좌 자산이 높은 기업은 결코 좋은 기업이 아니에요. 법인이 현금이 많대, 통장에 돈 보유량이 많대, 그거 뭐 하려고? 법인은 이 돈을 운용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법인의 주인인 주주들에게 돈을 분배를 해야 되는 거지, 한마디로 배당을 해야 되는 거지, 법인이 지가 돈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는 전혀 필요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 보유량이 높은 기업은 쓸모없는 기업이고 그 기업 가치도 엄청 낮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기업은 이 자금을 이렇게 운용을 해서 현금화 만들고, 이 현금을 안 갚아도 되면 내 돈이 되겠죠. 그럼 이 돈을 가지고 우리가 또 표현을 할 건데, 자, 이 자본은 크게 두 분류로 나눠요. 하나는 이제 납입 자본이 있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손익 자본이 있어요. 자본. 이따 분류 때문에 볼 거니까 좀 더 써드리면, 납입 자본은 우리 자본금이라는 분류와 자본잉여금이라는 분류와 자본조정이라는 분류로 나눠져 있고, 손익자본은 우리 기타 포괄 손익누계액이라는 분류와, 죄송해요, 좀 넓혀야지 되겠다. 자, 이 분류와 그리고 이익잉여금이라는
분류로 이렇게 5개 분류가 있어요. 이 재무 상태표에는.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어디든 간에. 자, 그럼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자본은 순수한 내 돈이죠. 자, 순자산이라고도 부른다라고 했어요. 내 돈인데 이 납입 자본이라는 건 우리가 투자 받아서 내 돈이 된 거예요. 쉬운 표현으로 하면, 우리 아직 회계상 거래도 생각 안 해봤는데 뭐 자본 간의 거래라는 표현을 쓰면 조금 이상한 표현이겠죠. 투자 받아서 우리 회사 돈이 된 거고, 손익 자본은 우리 회사가 사업 장사를 해서 돈 남겨서 내 돈이 된 거예요. 둘 다 내 돈이 된 거긴 한데 내 돈이 된 방식이 틀린 거죠. 그럼 자, 우리 한글은 뛰어난 글자죠. 그죠? 근데 어떤 부분에서 뛰어난 글씨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한글은 의성어하고 의태어가 뛰어난 글자인 거지, 우리나라는 그 한문을 쓰는 문화를 받아서 명사에는 엄청난 취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제가 글짓기를 여기에 전체적인 자본, 순자산이라고 말한 이 자본하고 납입 자본이라고 표현한 이 자본하고 손익 자본이라고 말한 이 자본은 한자는 이 세 개가 다 틀린 거예요. 근데 그 한자를 한글로 음으로 읽으면 다 자본이에요. 영어로도 틀려요. 얘는 이쿼티, 지금 가리키는 잘 안 보이시죠? 얘는 이쿼티고 얘는 캐피탈이고 얘는 인컴이에요. 그럼 영어, 한문 다 틀린데 한글만 자본이에요. 근데 요즘 여러분들이 그 네이버나 이런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해서 모르겠는 걸 좀 이제 찾아보실 수가 있겠죠. 그럼 자본이라고 치시면 캐피탈이 나오는데 그 자본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투자받은 이것만 보시게 돼요. 그래서 전체를 보려면 이쿼티를 봐야지 우리 손익 자본까지 전부 다 보게 돼요. 그래서 한자어를 그냥 한글로 음만 쓰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럼 자, 이 자본에서는 자, 잉여금이라는 표현이 있죠. 여기에도 잉여금이 있고 여기에도 잉여금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잉여라는 표현 쓰시거나 들어보신 적 있나요? 사실 들어보신 분들은 나이가 조금 있죠. 제 어릴 때 대학교 다닐 때 별명이 잉여인간이었어요. 그냥 남아 도는 놈이다 그런 뜻이었어요. 근데 사람을 그렇게 말하니까 별로 안 좋은데 뒤에 사람이 아니고 돈이 붙으니까 돈이 남아 돈대. 그럼 얘는 좋은 걸로 바뀌게 되죠. 그럼 돈이 남아 도는데, 자, 이 남아 도는 돈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보여주라는 잉여금 구분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회계 기준에는. 왜 그렇게 하냐면 투자 받아서 돈을 남긴 건지 사업을 해서 돈을 남긴 건지를 외부 이용자한테 정확하게 표현해 주라는 거예요. 자, 우리 반에 주식 하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뭐 계시겠죠. 그럼 자, 우리 주식을 액면가에 살 수 있는 주식 혹시 보신 적 있으신 분? 못 보신 게 맞고, 만약에 그걸 보게 되죠. 그러면 이 사람을 잊으면 안 돼요. 만약에 액면가에 구입할 수 있는 주식을 보면 이 사람한테도 꼭 말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예요. 그럼 제가 제 인생의 모든 걸 올인할 거예요. 한마디로 액면가에 우리가 주식을 발행할 수가 없다라는 걸 다르게 말하면, 발행하는 회사는 주식을 발행하면서 무조건 돈 남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을 하면서는 돈을 남길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겠죠. 잉여금의 반대말이 교손금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대표이사는, 우리 CEO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경영 실적을 남겨서 주주들에게 커미션을 먹어요. 그것 때문에 항상 주주들하고 서로의
양날의 검처럼 가는 게 있어요. 왜냐면 많이 벌었다고 해야 커미션 먹는데 많이 벌면 세금 내야 돼. 많이 내야 되거든. 그래서 서로가 조절이 필요해요. 물론 사장님이 대주주인 곳은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이제 전문 경영인을 쓰는 곳에서는 항상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 이 전문 경영인이 이번에 사업을 잘 못했으면 잘리겠죠. 옛날에 스티븐 잡스처럼. 스티븐 잡스가 그 경영하다가 20몇 %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경영 못한다고 주주총회에서 쫓겨났죠. 그랬다가 인도 가서 뭔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명상하고 왔다는데 돌아와서 우리 그 아이폰을 만들었죠. 아이폰 만든 게 아니고 맥킨토시를 만들었죠. 그 맥이라는 거 있죠. 그러면서 다시 올라갔는데 근데 그럼 이 경영자들이 이번에 사업을 못해서 잘릴 것 같으면 주식 발행해버리면 얘 둘이가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악의적인 행동을 못하도록 하려고 이 두 개를 꼭 구분해서 표시하라는 잉여금 구분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김재민보다 이걸 기억해야 되겠죠. 잉여금 구분의 원칙이라는 게 있게 돼요. 자본간에 그래서 돈을 번 것과 사업을 해서 번 돈은 구분해서 표현을 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잉여금 구분의 원칙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재무상태표를 보면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그 글자들이 진한 색으로 해서 합계가 다 적혀 있죠. 그리고 제일 아래쪽 하단을 보시면 자산의 총계라는 금액과 부채와 자본의 총계라는 이 금액은 항상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이 두 개가 일치해야 되고, 자 우리 다른 거 말고 이건 꼭 기억을 해둡시다. 왼쪽을 차변이라고 할 거고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할 거고, 그리고 우리는 항상 이 둘의 합은 일치해야 된다라는 걸 우리는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표현할 거예요. 대차 평균의 원리. 우리는 이 원리를 가지고 나중에 이제 차변 대변 하면서 계속 저하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왼쪽인 차변과 오른쪽인 대변의 합은 항상 일치해야 한다는 원리를 저하고 같이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우리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이제 마지막 시간 하도록 할게요. 자, 쉬었다 합시다.